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우윤혜고요. 저희 어벤져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에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밤 11시에 이렇게 에너지 업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11시 5분. 맞습니다. 자, 지난 4일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개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올림픽에 대한 모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개막식 한복부터 쇼트트랙까지, 이것 좀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오늘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악의 편을 좀 든다고 할까? 영어로 하면 데벌스 애드보켓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한복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 건 맞긴 맞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얼떨결에 무심코수는 조선족 아줌마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족이란 표현 자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56개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부여한 이름이에요. 네. 무슨 족, 묘족, 장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중국의 정책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중국 동포, 중국 교포. 중국 동포. 이런 식으로. 중국 교포. 그러면은 개막식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수민족들의 그 전통 복장들이 쭉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한복을 입혔다라는 중국의 주장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은 이거예요. 중국에 총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열받죠. 아니, 조선족이지만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이 연변 만주 지역에 가면 그 윤동주 시인 있지 않습니까? 네. 윤동주 시인. 압니다. 당연히 우리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 생가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네. 조선족 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분도 중국 동포였던 거예요? 중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중국 동포 또는 중국 교포, 우리 재미교포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 교포는 영어로 뭡니까? 왜 그걸 영어로 해야 돼, 왜? 예를 들면 차이니즈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Chinese Korean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사안만 놓고 보면은 소수민족이 Korean Chinese, I'm sorry. 코리안 차이니즈. 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이전부터 동북공정, 그다음 문화공정의 하나로 드라마 같은 데서 마치 한복이 자기 것인 것처럼, 드라마에서 김치 역시 본인들의 것인 것처럼 사실 이것과 연결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K-컬처, 우리 뭐 문화가 뭐 전 세계로 나아가면서 드라마를 통해서 한복 같은 게 소개되는데 은근슬쩍 지금 이거 원래는 우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표를 붙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 속에서 만약에 소수민족 그리고 조선족의 전통 의상으로서 소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쇼트트랙 네. 저는 보는 내내 저희 남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볼 거면 보지를 마. 계속 아이들 있는 데서 험한 말이 계속 나오고 근데 암에 걸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네. 말해서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조금 더 올림픽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누가요? 그러니까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왜요? 올림픽이 열리면 열릴수록 중국의 이런 민낯이 더 드러날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니까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헝가리 선수들도 그러니까 같이 막 분노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자, 홈 그라운드 2점이라고 이제 개최국이니까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홈그라운드에 2점. 홈그라운드 2점. 일단은 첫 네. 번째 보면은 올림픽 헌장에 스포츠와 정치는 엮지 마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올림픽 헌장에 올림픽 헌장에 올림픽과 정치는 엮지 마라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고대 올림픽이 있고
올림피아 그 신전에서 열렸던 그리고 쿠베르탱이 만든 근대 올림픽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네. 오. 이 근대 올림픽은 솔직히 말해서 그 제1회 근대 올림픽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수많은 케이스들의 정치적 올림픽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시작됐다는 거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요. 자, 봐요. 네. 쿠베르탱은 프랑스인이에요. 사람 이름인 거죠. 쿠베르탱. 네.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요. 네. 친절해 주세요. 네. 쿠베르탱은 사람 이름인데 프랑스 네.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키려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네. 왜 하필이면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인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네.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나?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당시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좀- 파리지행. 파리쟁. 네. 프랑스 역사상 최악으로 자존감이 떨어졌던 때예요, 그때요. 요때가. 그때가 왜냐하면 독일과 그 당시는 프로이센이었는데 전쟁을 벌인 다음에 프랑스가 박살이 났어요. 어느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졌냐면 네. 독일 이 황제와 황제와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바르세유 궁전,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네. 파리 근교에 있는 네. 바르세유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거울의 방이라는 가장 화려한 방이 있어요. 네네네. 많은 패키지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오,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신혼여행 때 다녀왔습니다. 오, 깨알자랑. 네. 언제였어요? 거울 많이 보시고요. 네, 7년 거울의 전. 방에서요. 이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통일을 선포했어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독일이 자기 나라 베를린도 아니라 프랑스 파리 한복판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인들이 와서 독일 통일을 선언하고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진짜 굴욕적이다. 프랑스인들은 얼마나 굴욕감에 빠졌을까.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할까 고취시키려고?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아, 프랑스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쵸. 힘을 내라 프랑스 젊은이들이요.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서 싸웠고 우린 평화를 위해서 졌다. 우리는 평화의 국민들이다. 아. 평화에 뭐 페스티벌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올림픽이 생각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근대 올림픽을 내가 부활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스 측에서 약간 그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럼 1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쵸. 쿠베르탱 들어봐도 맞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딜을 했냐면 그래 그럼 제1회 근대 올림픽은 아테네에서 해라. 아테네. 근데 그 2회는 우리 파리에서 하겠다. 오. 그리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3회, 4회는 어디서 그건 해? 그때 가서 보자. 아, 그때부터 쭉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어져 온 그때부터 겁니까? 그리스와 상관이 없는 그 당시 서구 열강들 런던, 미국 이런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올림픽이 열린 거죠. 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다른 나라들에 다 초대해가지고 경기 벌리고 지금과 같은 형식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근대 올림픽 열렸을 때는 물론 국가에서 사람들 선수들을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깃발 세우고 막 그렇게는 뭐 아니고. 미국 입장, 프랑스 입장 이렇게 안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 서구 열강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왕 간 김에 우리가 좀 이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선수단을 보내자. 지금부터는 국기 들고 국가 나오면 들어가자. 이런 사고로 약간 서구 열강끼리의 경쟁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붙으면서 약간 이런 형식이 그게 왜 생겼군요. 그러냐면 네. 스포츠가 나중엔 결국엔 약간 과학이 접목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과학이요? 운동화라든지 이런 수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영할 때 수영복 같은 것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순위가 높아야 선진국 혹은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홈 어드밴티지는 계속 존재는 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경기장이나 이런 곳이 아무래도 연습하는 곳과 다르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쵸. 우리도 거침없는 예술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4층 스튜디오 가서 라이브로 하라고 갑자기 4층 스튜디오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하면 좀 어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곳에서 훈련을 한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홈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판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최국 선수들에게 조금씩 유리하게 판정을 해줘 왔었습니다. 그동안.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뭐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주최국들이 예전보다 꼭 순위가 높았어? 높게 나와요. 아, 예, 홈-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는 개수도
홈에서 할 때는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걸 봤을 때 홈 어드밴티지는 반드시 있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상식선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절대 아니지 이런 거 말고 아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심판들이나 이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봤을 때만 아 요건 조금 저쪽에 유리하게 판정해 주는구나. 아니 심정적으로 딱 그 정도 느끼는 정도의 어떤 어드밴티지였는데 이번에는 아 좀 심한 거죠. 비디오 판독을 몇 번을 돌려봐도 진짜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오심이 안타깝게도 88 서울 올림픽에서 있었다는 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저 기억 안 납니다. 86 아시안 게임은? 아가 때였거든요. 5살 때. 네. 그 가까운 예로 2002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강에 들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믿지만 네. 굉장히 피파 랭킹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기적이었죠, 정말. 그때도 약간 그 오심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탈리아전에서 그래요?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 복싱 미들급 최종 결승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결승을 벌였는데 누가 봐도 미국 선수가 이겼어요. 누가 봐도. 근데 판정승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 측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네. 저건 아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복을 하자. 그거는 약간 무시가 되고 금메달은 우리나라 선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IOC가 기억하는 베이징 지금 동계올림픽 이전에 약간 그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금메달 저는 거의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은 김연아 선수의 기술이나 이런 게 뛰어났는데 그 러시아 선수가 1위를 하게 돼요. 모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오심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학선 선수가 그 도마 경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그 심판이 원래는 이 기술 점수 당연히 2점을 줘야 되는 이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로 왜냐면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 실수라고 하면서 1점을 줘서 원래는 금메달 돼야 될 게 은메달을 아마 땄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 소치 올림픽 말씀하셨길래 2014년도 소치 올림픽인데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를 하면서 러시아는 그래도 은메달을 줬다. 근데 은메달은 진짜 줬다. 근데 진짜 눈 크고 베이징은 금메달은 뺏어갔지만 은메달은 줬고 러시아는 적어도 남의 역사를 뺏진 않는다. 아 진짜 이번에는 너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록은 남는데 이 감정은 사라져요.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하고서 뭐 이렇게 있더라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의 성적이 어땠느냐 딱 보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고 이렇게 되고요. 우리도 사실은 헝가리가 이번에 거의 금메달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멱살 잡혀서 뒤로 나와. 근데 우리 선수였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아 저건 아니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오심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럼 우리처럼 분노해 주느냐. 이게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다만 제소를 하는 이유는 이걸 하면서 심판들에게 좀 압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록도 남잖아요. 어쨌든 다음 경기에서는 제대로 봐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스포츠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제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88 올림픽 서울 유치 비사 일본 나고야를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 정주현 회장의 역할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팩트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서울이 유치를 했었어요. 그 당시 마지막으로 그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이 최종 후보지가 일본의 나고야랑 그 서울, 우리나라 서울이 이제 후보지로 올랐는데 누구나 다 일본이 나고야가 그 후보지를 따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땐 잘 몰랐을 테니까요. 왜 그럼 두 나라밖에 안 올라갔냐면 일단 바로 그 전 올림픽이었던 그 76년에 있던 그 몬트리올 캐나다 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파산을 했어요. 10억 달러 이상 그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72년도에는 그 서독의 민헨 올림픽이라고 그 이제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들을 뭐 사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럴 바엔 우리 올림픽 하지 말자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서구 열강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들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 나고야만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군요. 일본은 뭐 우리 64년도에 우리 올림픽 한번 했잖아요. 도쿄올림픽. 이번에도 또 해둘 수 있다. 자신만만했는데 네.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사람의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IOC 위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IOC 위원들이 또 부인과 함께 투표장에 갔어요. 네. 이건 알려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 나고야 측 선수 유치단에서는 일제 고급 시계를 이렇게 선물로 줬대요. 시계를 줬는데 네. 그 정주영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남편한테는 홍삼을 줬어요. 오. 처음 보는 게 홍삼이잖아요. 그쵸? 설명을 한 거야. 아저씨들 이거 먹으면 힘이 나십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이에요. 귀한 음식이다. 귀한 음식이다. 우리 나이 때 먹어야 돼. 오. 전민기 팀장님도 저랑 나이 비슷한 나이니까. 야, 뭘 비슷합니까? 20살은 차이 나지. 뭔 소리예요? 아니 이게 시계보다 더 먹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일단 혹해 시계야 솔직히 돈이 없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구나. 처음 보는 홍삼 이건 먹게 돼요 또. 더 대박은 뭐냐면 네. 부인들도 같이 갔어요. IOC 그쵸? 위원들이 바덴바덴에. 네. 아침마다 생화를 호텔방에 보내준 거예요. 어머나. 꽃을. 어머나. 이거는 좀 괜찮다. 꽃 싫어하는 여자분이 어디 계세요? 남자인 저도 좋아하는데. 오. 그래서 같은 방에 잘 거 아니에요. 어머머 이 꽃이 너무 예뻐. 서울 그 유치단에서 온 거라고. 여보 이왕이면 서울 찍어라. 진짜로 야사가.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에 투표에서 네.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을 유치했다. 이거 너무 역할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외교적으로 봐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부인을 공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집안에서의 어떤 파워라든지 그 남편에게 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런 거 유치할 때 우리도 그렇고 전 국가들에서 그 위원들의 부인에게 아니, 굉장히 공을 들이는 눈을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팔을 떠세요 이렇게. 많이 떨었습니다. 많이 들었어. 자,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에 이제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 또 그리고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84년도 LA 올림픽 이렇게 세 가지 올림픽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8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 정권 하에서 76년. 86년. 처음 베를린 올림픽. 맨 처음에. 1936년. 36년. 히틀러가 그 개최를 한 올림픽 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했어요. 네. 이 나치의 정당성을 알려야 되는데 네. 그때 괴벨스라고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홍보의 대명사고 달인. 나쁘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국민을 속이는 나팔수 역할하는 친구였는데 네. 괴벨스가 히틀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 정권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뭘 했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성화 봉송 있잖아요. 네. 아테네에서 불 지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스타디움까지 가는 거. 네. 이걸 처음으로 했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요? 아 진짜요? 네. 그걸 괴벨스가 시킨 거예요? 괴벨스가 시켰어요. 야, 그런 쪽은 진짜 천재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나쁜 그래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성스럽게 느껴졌는데. 라디오 그러니까 실시간 경기 중계. 네. 실시간 경기 중계 이것도 괴벨스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들 뭐 스포츠나 이런 걸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정치 성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것도 혹시 괴벨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괴벨스가 만들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국민들이 무의식중으로 정부에 하는 말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 3S 정책과 비슷한 거예요. 3S. 50 정부에. 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X. 섹스, 스포츠, 하나가 또 뭐지? 섹스, 스포츠, 하나 뭐예요? 시네마! 아닌데, 시네마는 시네마는 진짜. C예요, C. 그러면,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어쨌든 3S가 있고요. 그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나치 정부가 8시에 뭔가 발표를 한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 괴벨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히틀러한테 땡땡땡. 뚜뚜뚜 뚜. 이렇게 괴벨스가 만든 거예요. 와, 진짜 무섭네요. 자,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예전에는 그거 하면 사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올림픽 열었던 도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뭐 손해를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금이야 뭐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우리나라 알려주는 효과가 대단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올림픽을 유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 서울로 딱 집중이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하고요. 한국이 이런 나라야. 굉장히 발전해 있네 하면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좀 것도. 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돈이 생기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어떻게 좀 이득을 봤습니까? 아니면 좀 손해를 봤습니까? 평창올림픽은 흑자예요. 흑자예요? 네. 오, 그렇군요. 그 아까 3S가 뭐냐면 섹스, 스포츠, 스크린. 시네마가 아니라 그게 스크린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생각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뭐요? 섹스, 스크린, 스릴이다. 스릴. 스릴은 TH죠. 놀리지 마시고요. 자, 올림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최초의 올림픽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 시작했고 그렇죠. 그 전에 고대는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그 제우스 신을 받드는 그 제전의 형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올림픽이란 명칭은 언제 생긴 거예요? 올림피아라는 올림피아. 도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고대 때? 고대 때 아. 그리스가 여러 가지 뭐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스포츠는 제우스 신을 받드는 약간 제사 형식의 스포츠 형태였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자와 노예는 못 들어가요. 그 경기 때. 그래요? 관중석으로도? 남자만 들어가고 빨가벗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고 그래? 싶었는데 네, 아쉽네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러다가 네. 이제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난 이후에 당시 이제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종교 다른 타종교 탄압 정책으로 이제 그 제우스 신을 믿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고대 그리스 올림픽을 이제 중단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동글동글동그라미 같은 나중에 것들 근대 올림픽 때 만든 거예요. 근대 올림픽 때 만든 거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머리에 쓴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상징들. 월계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올림픽 때 또 그 올리브 월계관을 썼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거 전통을 가져온 거죠. 이 제1회 고대 올림픽의 우승자가 제빵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빵사가 왜 나옵니까? 근데 이게 네. 지금이야 아예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있지만 당시에는 본인의 직업이 있고 제빵사인데도 하는 운동을 경우가 너무 있고, 잘해서 실제로 지금도 올림픽에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출전하는 유럽인들 중에는 네. 본인의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발사 하면서 뭐 아이스하키 선수고 네.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스키 선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원래는 많고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이 기간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매년 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건지 어떤 이유에서 4년마다 열리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믿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8이란 숫자가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였어요. 8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림픽이 이제 8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렸을 때 평화의 제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올림픽 때도 여러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아테네, 스파르타 등등등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 않습니까?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그 전후만큼은 창 놓고 우리 경기로 아주 쿨하게 승부를 하자. 그래서 평화의 제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8년이잖아요. 너무 길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한 4년에 한 번씩 하자. 4년에 한 번씩 우리 창 놓고 칼 네. 놓고 모여가지고 우리 평화의 제전 한번 하자. 해서 4년이 된 거예요. 8 나누기 2 해서 4 된 거네요, 그러면은. 8 나누기가 4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네. 막 싸우다가 있잖아요. 휴전 선언하고 그 전쟁에서도 보면은 자, 휴전 선언해요. 그럼 거기 이제 맞닿고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네. 서로 또 갑자기 왕래도 교류합니까? 하고 올림픽 게임도 기간 하고. 동안에는? 아니 뭐 그런 역사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 뭐야 1차 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첫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그 독일군이랑 한쪽은 독일군이고 한쪽은 이제 영국군, 프랑스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거의 이 돌격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참호해서 네. 그냥 총 쏘고 나가는 거예요. 저쪽엔 기관총 갈겨버리고 전략 전술도 없고 그냥 수백 수천 명이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참극이었는데 그때가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네. 독일군 참호에서 네. 누가 갑자기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노에. 그러니까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부르니까 이쪽 영국권 참호, 프랑스 참호에서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총으로 서로 죽이던 애들이 네. 나와가지고 서로 나와서 오늘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고 어머나. 놀자 하다가 술도 먹고 밥도 나눠 먹고 축구 경기도 했어요. 그 전선에서 네. 기록에 보면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의 바탕이 된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대제전이라고 했던 게 진짜 싸우다가도 싸움 멈추고 하니까. 공정하게. 네. 자, 축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월드컵이 열리는 해는 정말 축제인데요. 자, 월드컵은 개최국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올림픽은 베이징 올림픽, 도쿄 올림픽, 도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 자리 잡기 전에 초반에는 세계 만국박람회,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라고 불리는 네. 그것과 함께 열렸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세계 만국박람회는 도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따왔다라는 게 이제 심플한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네. 이 세계 만국박람회하고 올림픽은 도시가 주관을 했던 전통이 그냥 쭉 이어져 와서 네. 계속 이제 도시를 정해서 하게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이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약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약간만 논란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실내 경기들은 베이징에서 하는 게 맞는데 네. 실외 경기들은 어디 갑니까?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23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230 그런 킬로요? 거 있어요.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아. 베이징 올림픽이 맞나? 그냥 차이나 올림픽 같은 느낌이네요. 중국 안에 뭐 그렇게 어디. 따져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뭐 서울 서울 올림픽 때 서울 수원 올림픽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아니요 거지. 뭐. 88 올림픽 때 요트 경기는 부산에서 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했군요. 부산 수영만 해서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회예요. 지금 열리고 있는 거. 근데 지난해 여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은 32회더라고요. 동계올림픽의 역사가 하계올림픽보다 많이 짧은데 그 왜 그 이유가 그러냐면은 있나요? 시작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동계가 그 올림픽의 겨울철 경기가 포함된 게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이제 아. 처음 그 피겨 스케이팅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제7회 안트베르펜 올림픽에서 네. 1920년인데 피겨 스케이팅 외에 아이스하키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1921년 그 다음 해죠.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그럼 동계 대회는 따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왔고 당시 이제 북유럽에 이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IOC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또 시범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계올림픽은 네. 192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4년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 열리고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겨울이 없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데서도 이게 동계올림픽 참가를 하나요? 그 아무래도 하계보다는 동계올림픽에 아마 참가 객수가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쿨러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자메이카의 네. 봅슬레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참가는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너희 나라는 뭐 적도 근처니까 오지 마라 이런 법이 없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네. 적도에서 스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메달도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고대부터 시작된 어떤 전통에 가까운 건가요? 그 메달은 아마 근대올림픽에서 처음 시작됐을 거예요. 근대올림픽 그래서 메달이. 그게 이제 1회 열린 근대올림픽 때는 우승자한테 뭘 줬냐면 올리브 화환하고 은메달을 줬었어요. 금메달한테? 네. 그래서 지금처럼 금운동 메달의 어떤 제도가 시작된 게 190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운동 메달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 세 가지 재료가 동전 제작에 사용이 됐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치의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그럼 1, 2, 3등을 이렇게 나눠서 주자. 그래서 지금 뭐 누구나 금운동 하면 올림픽의 상징이 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픽 금메달은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은으로 구성이 되어 그럼 있습니다. 도금만 한 겁니까 겉에? 예, 그래서 이제 시상식 때 금메달 막 이렇게 깨물잖아요. 깨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나가요 우리 나이 때는. 이빨 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래도 은이 어디야 그게? 왜냐면 이제 순금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금메달 구성 비율 보면 92%가 순은으로 되어 있고. 괜찮다. 그럼 금빛을 은메달은요?
은메달은 은이죠. 아, 은이고. 그래서 그 은메달과 동메달의 경우는 99% 은과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금메달은 다들 착각하시는데 6g 정도만 금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은이라는 은이다. 거. 그래서 물었다가 큰일 난다는 거. 보통 이제 무는 척만 하는데 또 아마 아니에요, 제 아니에요. 기억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히 술 때문에 이빨 부러진 분은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썬킴님 같은 이쪽이 경우에. 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네. 몇백 깨져요 안 돼 난. 네. 그럼 메달을 따면은 우리가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 혜택이 정말 많잖아요. 이제 뭐 국가별로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경기 단체별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양궁은 뭐 이 양궁을 또 지원하는 뭐 기업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쵸? 이런 데서 또 협회가 따로 있어서 네.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을 받고 또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또 책정을 해가지고 또 주기도 또 받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 기준인데 대한체육회 포상금은 금메달은 6천만 원, 한 명당? 네, 오. 은메달은 3천만 원, 동메달은 1,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네. 올림픽 때마다 이제 포상금이 계속 인상돼 왔는데 네. 리우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올림픽 포상금이 많았던 종목은 골프였어요. 골프? 네, 금메달 3억 원, 그다음에 은메달 1억 5천만 원, 동메달은 1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었고 네. 대한 레슬링 협회도 당시에 포상금으로 금메달 1억 원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상금 외에 또 연금 같은 연금 주잖아요. 혜택을 주죠. 네. 그래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연금 점수를 뭐 나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따면 몇 점, 금메달 몇 점, 은메달 몇 점 이렇게 돼 있고 아시안 게임은 그거보다 좀 더 점수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이제 꽉 차면은 그 이후에는 따더라도 그러니까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금 외에도 병역 면제 네. 아, 면제 됩니까? 네, 혜택이 있죠. 어. 그 아까 근데 말씀드리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 못 드렸거든요. 왜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냐. 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어요. 네.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해에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어요. 소련이요?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네. 침공을 했어요. 네.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람보잖아요, 람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도 몰랐네. 람보 1편 말고 람보 2편. 아 진짜요? 네. 아프가니스탄 왜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 서구 열강의 무덤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영국이 침공을 했다가 영국이 패배하고 나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석유가 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그때 그래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오사마 빈 라딘을 탈레반이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탈레반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미사일 쏘보십시오, 미국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미국 미사일보다 비싼 건물 하나도 없다고. 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열강의 무덤이에요. 전국토의 80% 이상이 산악. 산악. 영국도 쫓겨나가고 소련도 들어왔어. 근데 왜 이렇게 탐내는 거예요? 거기가 인도와 중국과 지정학적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하여간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에 대해서 항의로 서구권에서는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다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 안 했어요. 보이콧.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아. 그때. 네. 이번 베이징 올림픽도 몇몇 국가가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외교적 보이콧. 보이콧이라 선수단은 보내고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각국의 뭐 장관이나 누가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주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그거를 건. 안 하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84년 올림픽이고 다음 올림픽이 LA 올림픽이거든요. 네. LA 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다 불참. 그러니까 그 다음 올림픽이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었는데 네. 처음으로 동서가 화합을 해서 다 모인 자리. 그래서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크죠. 그때 이제 손에 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호돌이 호돌이. 뭐 딴 얘기이긴 한데 네. 호돌이 지우개가 유행이어가지고 약간 그 네. 연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우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 때는 그 뭐였습니까? 무도장 가면은 웨이터 이름들이 다 호돌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저 누구 찾으십니까? 호돌이. 불러주십시오. 네. KBS 1라디오 여러분들께서는 알겠어요. 고품격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네. 자, 한국인 최초의 메달리스트. 아무래도 송기정 선수 맞지 않습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맞는데 송기정 선수가 그때 이제 일본 국적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못 들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한데요. 자,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88 올림픽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88 올림픽이 남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딱 88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오.
저도요. 나 LA에서 못 봤어요? 아, 나는 저기 동부에 있었어요, 저는. 야, 뭐 거리가 멀었구나. 네. 중간쯤에서 만날 거 켄터키에서. 네. 켄터키. 그래서 저 올림픽 거기서 봤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에 갔는데 네. 그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뭐냐면 딱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였어요. 상표는 말씀 못 드리고 H모 자동차 회사 있잖아, 네.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86년부터 처음으로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타고 다녔던 차입니다. 엑셀. 축하드려요. 네. 그때 제가 들은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엑셀을 타고 미국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차가 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엉망이에요. 네. 근데요, 88 올림픽 이후에. 88 올림픽 이후에는 네. 이 분해되는 차를 만드는 너희 나라에서 하계 올림픽을 해?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달라진 그럼요. 겁니까? 그리고 주변 다른 소수민족, 백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네. 88 올림픽 바로 전 올림픽, 전 LA로 들어갔거든요. 네. 88 올림픽 바로 전 올림픽이 84 올림픽, LA 올림픽 반쪽짜리 대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는데 너희는 완전한 올림픽을 한다. 였고 우리와 약간 같은 이런 카다고리로 묶였던 네. 절대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흑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멕시칸 커뮤니티, 남미 커뮤니티가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그래 너희 올림픽하고 축하한다. 그래요? 하면서 질투를 해? 스파이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Do the Right Thing이라고. 네. 흑인 감독이거든요. 네. 그 영화 보면 대놓고 약간 조롱을 해요. 어이고 한국 사우스 코리아 올림픽 개최한 국가구나. 이 정도로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그런. 근데 의미는 있죠. 아시아에서 개최된 두 번째. 일본이 첫 번째였습니까? 그렇죠. 도쿄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였고. 12년 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냉전 체제에서 양 진영이 모두가 참가해서 160개국이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올림픽이고요. 그다음에 손기정 선수가 또 성화점화를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 저 어릴 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코리아나를 보면서 왜 이런 상상하잖아요. 무슨 상상? 제가 이제 코리아나의 멤버가 되는 그런 어린 때에도 상상을 많이 했던 지금도 기억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또 선수단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쨌든 선수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목동에 높은 아파트들을 그때 이제 뭐 만들었잖아요. 12단지인가? 그리고 이제 그 선수촌 아파트도 지금 가봐도 24층인가. 그 당시로는 진짜 획기적으로 엄청 높게 지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0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거든요. 네. 원래 올림픽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1979년 4월에 추진했는데 1979년 10월에 이제 11.6 사태로 사망을 하신 후에 약간 흐지부지 됐다가 50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3S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관심 좀 돌려라라고 해서 이제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김포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올림픽 선수촌까지 가는데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좋은 길 좀 뚫어라. 해서 만든 게 올림픽대로예요. 그래요? 한 번에 시원하게 한강 보면서 가라. 그때 그럼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을 많이 했겠네요. 여담이지만 가다가 높은 빌딩 하나 지어라 해서 만든 게 63 빌딩이고. 그렇군요. 실화 바탕 올림픽 관련 영화 몇 편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아까 올림픽 관련된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이 참가했던 쿨러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토냐 동계올림픽 앞둔 94년도에 일어났던 이거 뭐냐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요? 이 피겨 스케이팅에 두 라이벌이 있었어요. 토니 하딩 선수랑 한 명이 이제 그 선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이 선수가 더 잘하는데 이 토니 하딩이 너무 1등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였나? 네. 강목으로 테러를 벌여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본인이 이제 나가서 스릴러입니까? 네, 메달을 땄던 메달을 땄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제가 땄던 걸로 땄어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그 불의 전차 같은 경우도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헤럴드 에이브레임하고 에릭 리데를 다룬 영화고요. 그건 알 거예요, 불의 전차. 몰라요. 딴딴딴딴 따단.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따단. 영화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82년도 이전 영화 다 기억?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이쯤에서 정말 시그니처 코너 지인에게 답을 묻다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썬키님과 제가 지인 코너를 준비했는데 아주 기대는 아니지만 제 지인 중에 네. 토리노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진짜? 변천사 선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못 이기겠는데? 와. 이분은 이것도 경쟁했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이고 이분이 좀 주변에 기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전화를 다 안 받고 있는데 언니가 하는 라디오 프로니까 제가 하겠다. 전화 근데 연결해보 어떻게 친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우리 선수였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고 이 친구가 토리노 금메달을 따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조직위원회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친한 언니 동생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저랑 또 친해 소개로 이렇게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좋아요. 지금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이기도 해가지고 기억나요, 변천사 선수. 네, 변천사 선수 한번 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네, 따셨네요.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이가 젖 먹을 시간이라가지고 어릴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아있는 방송이라는 거 올림픽은 우리가 개최하고. Stand by your man. 역시.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ill... 여보세요. 천사야. 이쪽은 악마야. 난 악마야. 네, 변천사 선수 이제 KBS 거침없는 녀석들 전화 연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변천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몰라. 알 수도 있지 왜? 성김님 몰라. 아무튼 요즘 또 이제 동계올림픽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이래저래 뭐 얘기도 많은데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장 재밌게 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선수였던 네. 쇼트트랙 종목을 제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 쇼트트랙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선수 입장은 좀 전문적으로 좀 진짜 이게 편파 판정 맞는지. 아니 메인 바꾼다고 해서 그게 한 떨어져요? 명씩 얘기하란 말이야. 줄 서서. 어떻게 봤어요? 쇼트트랙. 좀 안타까웠죠, 사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세계 대회도 아니고 올림픽은 사실 모든 선수들의 또 꿈의 무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또 그런 올림픽에서 또 이런 판정들이 좀 선한치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오롯이 그런 피해를 또 선수들이 다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궁금한 게 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의 심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그 종목이 있는 국제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심판들을 다 지정을 해요. 국제연맹에서? 아니 근데 그 네네.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 그 레인 무슨 반칙이라는데 저는 사실 쇼트트랙 오랫동안 봤는데 그런 반칙 처음 들어봤거든요. 레인 변경 반칙 오늘부터 네.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심판이 정말 맞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선수 입장에서.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심판이 설명하는 그 말을 저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막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반칙을 한국 선수한테만 하는 건지는. 적용을 하는 건지. 네,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경기를 보진 않았습니까? 쇼트트랙?
네, 봤죠. 아, 봤었고. 아, 그리고 네. 예선 때 막 선수들 계속 넘어져요. 조별 예선 때. 맞아. 보니까 피겨 스케이팅이랑 같이 써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네. 식으로 홈에 이점을 가지고서 일부러 약간 그런 식으로 얼음을 좀 빙지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좀 넘어지게 한다든지 원래 그런 전략도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피겨 스케이팅이랑 쇼트트랙은 원래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요, 올림픽은. 원래. 네. 네. 네네, 평창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올림픽 때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을 하나 더 짓기에는 부담스럽지. 또 이런 또 그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평창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다만 이제 종목이 다르니까 이런 빙질 온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쇼트트랙은 조금 더 딱딱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평창 올림픽 때도 그런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쇼트트랙에서 피겨에서 쇼트트랙으로 그 적합한 빙질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거는 빙질에도 원인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빙질이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진 않군요. 예, 예. 네. 근데 한 경기당 기본 2명씩은 그냥 넘어지고 시작하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음모론이 나왔어, 솔직히. 맞아. 네, 근데 사실 얼음은 이게 모든 선수들한테 다 사실 동등한 그런 기준, 그 뭐라 그래,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빙질의 문제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랬군요. 자, 베이징 올림픽을 했지만 또 이분이 평창 올림픽 했기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듣고 마무리 해볼까요?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특이했던 일이나? 네, 평창 올림픽 때 그 북한 선수단이 이제 뒤늦게 참가가 확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은 아니었고 이제 몇몇 종목에만 북한 선수들이 왔었는데 네. 저희 쇼트트랙에도 북한 선수 2명인가가 왔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쇼트트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커룸을 선수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게 국가별로 라커룸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몇 나라씩 묶어가지고 라커룸을 배정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다 라커룸은 배정이 돼 있는데 북한 선수단이 이제 뒤늦게 오니까 이 북한 선수들 어디에 배정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도 좀 싫어하시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왠지 미국이랑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혼자서 고민했군요. 네, 그래서 중국이랑 넣어야 되나, 막 러시아랑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로 넣었나요? 중국이랑 그냥 넣었는데. 네. 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저도 알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이제 쇼트트랙 팀에서도 북한이랑 저희 같이 써도 된다, 너무 좋다. 다 열린 마음이었구나. 네, 그리고 연습할 때도 같이 이제 연습대관 타는 것도 너무 좋고 실제로 훈련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도 전혀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 혼자서만 고민을 했구나. 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만. 어차피 저는 오늘 전화한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달아요. 저 뭐 궁금하냐면 이제 쇼트트랙이 보통 올림픽 초반에 하잖아요. 초반부터 끝까지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아예 끝날 때까지 거의. 근데 이제 금메달 따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따고 나면 더 부담이 이제 싹 사라져서 경기가 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메달 따고 나서의 선수들의 경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먼저 있던 종목에서 실격을 당해서 그 다음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워낙에 뭐 오랫동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앞선 경기의 결과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아요. 아, 매 경기 그냥 최선을 다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먼저 있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다면 뭐 그런 기운을 가지고 뭐 가고 그런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좀 안 좋았다 성적이 그럼 그건 그냥 바로 훌훌 털고 바로 이제 다음 종목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아, 네. 해소됐습니까, 전민기 씨? 네. 사소한 거였긴 한데. 저는 막 신나가지고 예, 막 꿀맛처럼 탄다고. 아, 뒤로 막 타고 금메달 탄 다음에는. 그렇죠. 바스켓이야. 그건 아니군요. 아, 천사 씨, 그래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전화할게요. 고마워, 천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간상 짧게 할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현지에서 반응은 어떤지. 진짜 이거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길게 하세요. 길게 해도 돼. 아니, 어차피. 아니. 그 지금 그 중국 네. 장춘에서 이 양반이 그 초중고를 나왔어요. 네. 부모님 때부터 쭉 장춘에서 사신 분인데 조선족인지 그 교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중국 현지 장춘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네.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전화 안 본인들 받는 거 따서 아니? 좋아할 것 전화 같은데. 받겠죠? 전화요? 네, 전화 받겠지.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 하시나요? 한국말 잘해요. 네. 중국 정부에서 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으로 전화 거는 네.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봅니까? 페이스타임 이런 걸로? 아니, 네, 여보세요? 국제 전화? 你好,你好. 아, 好久不见. 啊，你好，好久不见。你 아, 好。你好.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시죠? 아, 네, 可以，可以。 거의야. 거의. 아, 그 지금 그 우리 심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다 중국 장춘에서 나오셨죠? 아, 중고입니다. 중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장춘에서 그 지금 뭐 의류 사업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춘,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심 원장님께서는 조선족은 아니시죠? 不是。不是. 조선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음인데 조선족 네. 아닙니다. 조선족 저는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는요, 아, 네네. 그 베이징 올림픽이 약간 뭐랄까 중국의 중화 사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하다, 도를 넘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약간 올림픽이 축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인가요? 우선은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거를 중국 사람들 크게 막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 진짜? 그래요? 아, 그 네네.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올림픽 하는구나, 베이징에서. 네, 그냥 동네 체전하고 있다는 동네 느낌이지. 체전. 아, 네. 진짜. 막 엄청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슈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 그게 거죠? 동계올림픽이라 그런 겁니까? 동계올림픽이라 그런 거예요? 하계 그렇기도 하고, 예. 예전에 그렇게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때는 어디 계셨나요, 그때요? 그때는 18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2018년도 그렇죠. 아, 2008년도. 네네. 2008년도요? 네. 2008년도 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그 동계올림픽이라서 그런 거구나. 네네. 그때는 굉장히 크게 그 전부터, 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뭐, 곳곳에 붙어 있는 뭐, 마스코트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네.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럼 중국 선수들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별 말이 없겠네요, 지금. 모르겠네요, 잘. 뭐, 그래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고는 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입장 차이요? 예. 편파라고 예. 생각 안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편파라고 그거는. 생각 안 하나요, 중국인들은 그거를? 약간은 뭐, 너무 한국이 약간은 작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어이구야. 약간 뭐, 뭔가 이제 너무 어린 아이와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와 참 네. 생각이 다르네. 그치. 서로 입장이 네, 아예 네. 다르니까요. 네, 아예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뭐,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국을 이겨야 된다라고 했던 데서는 이제 약간은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마술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이기도록 해놓고서는 이기도록 해놓고서 네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 뭐 말씀하시죠. 이기도록 해놓고서는 아유 한국이 너무 작은 마음이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반응이
네.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또 그 개막식 때 그 한복, 한푸라고 중국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그 중국 측에서는 56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의 옷을 입혔다라고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네네. 중국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선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그게는 확실하게 우리의 소수민족이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마음으로 그 소수민족의 문화와 소수민족의 이러한 풍습들이 모두 중국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복 논란이 중국에서 좀 알려져 있나요? 아니면 현지 조선족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중국 그 사람들은 왜 우리 이거 소수민족들의 문화인데 한국에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선족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뭔가 이거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그 중국 전통 의상 중에서 발음이 한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 한복도 발음이 한푸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같다 보니까 또 뭔가 근원이 같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지 않았겠냐, 아유 내가 왜 우리나라를 그러지? 내가 중국에서 넘어가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뭐 네. 약간 별도로 예전에 그 파오차이 김치 논란도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중국인들은 네. 아직까지 김치가 중국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더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 김치에 대해서는 워낙 한국 음식, 한국 요리죠. 이렇게 좀 많이 이미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인식이 많이 이미 퍼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이게 또 국제 통화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내야 아,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돈 많이 버시잖아요. 언제? 한 1시간 정도 통화하면 안 돼요? 싫어요. 이분 너무 네. 말씀 잘하시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전민기입니다. 아, 옆에 계시는 전민기 팀장이라고 잘생긴 네. 분 계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면 목소리 다르죠. 쇼트트랙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네네. 중국에 유리한 판정을 하고 있다. 뭐 독일도 지금 네네. 이의 제기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애기 같다 이렇게 바라보나요? 아 뭐 중국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모두의 이 말들을 대변할 수는 맞아요. 없겠지만 네, 네. 그래도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편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네. 역시. 왜냐면 네. 뭐 하우스 아니냐 우리가 아. 여기 좀 봐달라. 음. 네, 약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유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어로요. 네네. 그 이 프로그램 이름이 거침없는 녀석들이거든요. 거침없는 녀석들입니까? 거침없는 녀석들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 되나요? 류망은 너무 깡패 같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거침없다. 용기 있는, 네? 용기가 있는 네. 녀석들. 용기가 있는, 不敢当的家伙们 어떨까요? 不敢 오. 当 그러면 이 거침없는 녀석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请大家收听 끝났어? 不敢当的家伙们. 제가 지어놓고 까먹었네요, 방금. 그렇네요. 방금 까먹었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加油! 谢谢 짜요. 再见! 짜잔. 짜잔.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편파 판정으로 한국이 우승했다라고 한 거 우린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네. 우리는 다 정당하게 금메달을 땄다라는 생각. 그러나 이번은 좀 사실은 너무 심했지. 그 카메라가 워낙 슬로우로 네. 잡았기 때문에 슬로우로 몇 번 해봐도. 아, 정말 이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아쉽습니다. 안타깝네요. 아유, 네. 자. 우리가 어린애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무도 부상 없이 다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모든 경기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도 다치지 마시고 100년회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청출이 안 나오면 내 가슴이 다쳐 마음이. 아, 그래요? 두 분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유사 먼저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다른 나라 가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편파 판정이라는 게.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을 좀 위하고 본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저희는 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메달에 뭐
어떤 색깔이나 등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김민석 선수 동메달 딸 때도 너무 기뻤고 또 다른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만 다치지 않고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에 going the dista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다예요. 완주하는 게. 완주하다. 로키 1의 그 로키의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로키 1에서는 그 로키가 발보아가 못 이겨 져요. 판정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간다. 그게 목표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의 색깔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드는 영화가 거의 다 80년대 초반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명작을 주로 봐요. 공감대가 어렵습니다. 자, KBS 1라디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유튜브 또한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날까지 끝이 없는 여섯들 세모단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